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 끼익 하는 소리, 공포로 가득 찬 운전자의 눈,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충돌 소리. 여러분은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눈을 뜨지만 처음에 눈앞은 흐릿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력이 돌아오고 회색의 하늘과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이 검은 점처럼 보입니다.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못 봤어요. 여러분과 충돌한 운전자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다행히 찢어진 옷 말고는 심각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통증도 없습니다. 외골격이 모든 충격을 막아줬어요. 운전자가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사양합니다. 그래도 둘 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무단 횡단을 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경찰은 그저 경고를 하고 여러분을 보내줍니다. 집에 와서 셔츠를 벗고 옆구리에 있는 키틴 껍질을 확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외골격은 정말 멋진 진화상의 특징이 확실해요. 이 껍질은 깨지지 않고 심각한 충격을 이겨낼 만큼 단단하지만 유연하기도 해서 무언가에 부딪힐 때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교통사고로 생각해보니 예전처럼 날쌔게 길을 건널 수 없었다는 사실이 기억납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팔과 다리를 흔들어 본 다음 허리를 굽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살핍니다. 아하, 움직이기 어려워졌어요.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그럼 탈피를 할 때가 된 거군요. 심호흡을 2번 한 다음 힘껏 숨을 들이마십니다. 등 뒤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몸은 성장했고 외골격 내부가 불편했지만 외골격의 바깥 부분은 자라지 않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숨을 참고 가슴을 부풀리자 마침내 균열이 충분히 커져서 껍질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어나서 책상에서 작은 쇠 지렛대를 꺼냅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하려고 거기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렛대를 팔 껍데기 밑으로 밀어넣어 발꿈치 관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시원하다. 단단한 물질은 바닥에 떨어지고 껍질 밑에는 부드럽고 주름진 피부가 있어요. 피부는 금방 단단해집니다. 새롭고 조금 더 커진 팔을 뒤로 뻗어서 등껍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은 분홍색의 주름투성이고 매우 민감합니다. 신선한 피부는 촉감은 부드럽지만 충격은 전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새로운 외골격이 보호막이 될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려면 하룻밤이 걸릴 테니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은 다시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좋았어요. 전화가 울리고 오늘의 계획을 상기시켜 줍니다. 토요일이에요. 매주 열리는 눈썰매 경주 시간입니다. 빨리 옷을 입고 운동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눈썰매장에 가기로 합니다. 보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껍질은 어떤 종류의 사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합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머리카락을 가르고 20분 후 그곳에 도착합니다. 운동복을 입은 팀 동료들이 트랙의 맨 위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긴 트랙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 번의 급회전 그리고 높은 출발점으로 되어 있죠. 먼저 출발합니다. 돌풍이 즉시 얼굴에 불어옵니다. 매 초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급회전, 발을 옆으로 뻗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어 성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퉁이가 너무 빨리 나타나서 제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입니다. 모퉁이가 정면으로 다가오고 방향을 틀려고 노력하지만 옆에 부딪히기만 할 뿐 경사로로 그대로 미끄러져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쿵! 인조잔디 위로 구릅니다. 팔로 머리를 보호하면서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껍질에 금이 간 흔적이 있는지 온몸을 더듬어 봅니다. 팀 동료들이 걱정을 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몸을 삐끗해서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둔탁한 통증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가 껍질을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합니다. 사진으로 보니 아래 연조직으로 곧장 이어지는 두 껍질판 사이에 작은 파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통증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문제는 단단하고 유연한 판은 근육과 아래에 있는 다른 조직과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게 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책상에서 핀셋을 꺼내 조심스럽게 파편을 꺼냅니다. 심한 통증이 있은 후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찰 실을 떠나려는데 커튼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커튼이 약간 움직이면서 사람 팔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치 껍질이 벗겨진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여기서 탈피를 하는 중인가요? 놀란 눈으로 의사를 보지만 의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밖으로 여러분을 다급하게 배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근처에 머물기로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진찰실을 지켜볼 거예요.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기회가 왔어요. 의사가 나가면서 문을 잠그는 걸 잊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커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과 기대에 떨면서 커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커튼을 엽니다. 그 뒤에는 소파 위에 얼굴까지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누워있는데 붕대 사이로 약간의 몸 부분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어떠한 껍질의 흔적도 없습니다. 남자는 충격에 빠진 채 여러분을 바라보며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거의 즉시 문이 활짝 열리더니 두 쌍의 강한 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오더니 여러분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따끔한 느낌이 들더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은 소음과 흔들림에 깨어납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고 눈을 약간 떠봅니다. 여러분은 차 안에 있고 아까 병원에서 본 그 의사가 여러분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의사의 손과 목은 껍질로 덮여 있지만 얼굴은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의사는 여러분을 보고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트럭을 멈춰요! 라고 소리치고는 서둘러 옆에 있는 벤치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걸 얼굴에 쓰지만 그것이 껍질 마스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차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기회가 생깁니다. 벌떡 몸을 일어서서 트럭의 뒷문으로 몸을 던져서 강제로 문을 엽니다. 어색하게 착지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달립니다. 뒤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거기서요, 제발 기다려요. 하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간신히 동네까지 차를 얻어 타고 거기부터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다가가자 도로변에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며 병원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도망치려고 돌아섰다가 그 가짜 의사와 다시 마주칩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데 이미 차에서 두 명의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옵니다.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지만 의사는 평화롭게 손짓을 하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의사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남자는 밖에 있어요. 둘 다 자리에 앉고 의사가 다시 마스크를 벗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유전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녀의 뼈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뼈로 된 구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스키니 메리라고 부르며 놀렸고 그래서 부모님은 낡은 껍질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당했고 낡은 가짜 껍질은 그를 부상해서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이야기가 끝난 후 의사는 아까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 남자 그리고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의사는 아직 탈피한 적 없는 껍질의 일부가 필요했어요. 실험은 안전하고 껍질은 평소처럼 다시 자랄 거라고 장담했어요. 잠시 생각한 후에 여러분은 동의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메리가 빌린 실험실로 가서 지시에 따라 테이블 위에 누우면 됩니다. 병원에서 본 부상당한 남자 제이크가 옆 테이블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사가 말하길
일반 마취제를 투여하고 여러분 껍질의 샘플을 채취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는 약물을 주입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 피부가 서서히 단단하게 변합니다. 메리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어요. 옆에는 제이크가 테이블에 앉아 몸에 딱 맞는 껍질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는 2160년입니다. 장소요 태평양입니다. 일본 앞바다예요. 바다는 잔잔해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해저에는 금이 가고 있어요. 쾅! 지구가 열리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해저의 균열이 지진을 유발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중력이 개입될 거예요.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쓰나미예요. 고층 건물만큼 높은 파도가 시속 800km로 도쿄를 향해 치닫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이에요. 사진을 찍는 것은 멋진 일이겠지만 지금 자연의 힘에 감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도쿄만을 덮치려고 해요. 쓰나미는 해안으로 덮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인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높이는 2km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5배 높이죠. 콜로라도 덴버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살고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쿄 피라미드 메트로폴리스 TPM은 한 번에 7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조물은 충격을 견디는데 쓰나미 에너지 대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학기술이 자연에 맞서 이겼어요. TPM은 1804년에 설립된 시미즈 사회에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4500년을 견뎌냈고 아직도 여전히 튼튼한 모습입니다. TPM은 물 위에 지어졌고 204개의 개별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총 8층으로요. 하지만 각 포도알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크기입니다. TPM은 사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태풍과 쓰나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죠.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진 못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로봇과 자율 제어 시스템이 이곳을 운영합니다. 태양, 바람 그리고 파도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피라미드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약 137km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통로로 연결되고 AI가 유지하며 항상 피라미드 A에서 피라미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TPM은 분명히 미래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기술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원래 기술자들은 해저에 판 36개의 기둥에 피라미드를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 크기의 피라미드를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다면 자체 부하 압력만 해도 5천만 톤에 달할 거예요. TPM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바다로 가라앉을 거예요. 콘크리트보다 1000배 더 가볍고 강철보다 더 강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지향적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옛날 자동차를 보세요.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가진 지구상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1885년 도로에 등장했어요. 이건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의 말없는 마차였던 자동차에서 우주로 향한 첫 번째 비행까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TPM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탄소이고 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연필심에도 또 왕관이나 반지 혹은 공업용 드릴의 다이아몬드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탄소가 아니라 그래핀이 필요합니다. 그래핀은 우리가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탄소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지만 강철보다 400배나 더 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볍다는 점입니다. 나노튜브는 화학물질, 산소 또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PM이 이상적이죠. 쉽게 말해서 절대 녹이 슬지 않을 거란 의미예요. 시미즈사는 달에 있는 발전소, 수중도시, 사하라 사막을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화시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바꾸려는 건 그들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뉴저지주 2개 면적의 크기이며 그중 약 30%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댐은 그저 방어용일 뿐입니다. 1986년 그들은 반격을 결심했고 바다에서 육지의 일부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댐은 길이가 30km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늘 호수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댐이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42년간의 노력 끝에 네덜란드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큰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왔어요. 홍콩, 필리핀, 이탈리아에서요. 물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땅이 있는 육지에 건축물을 짓는 건 어떨까요? 나사의 화성 임무 이전에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는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이었습니다. 그걸 끝내는 데는 약 3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7만 4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만들었죠. 이건 거의 지구 두 바퀴에 해당합니다. 미국에는 2억 7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일본, 브라질, 인도 그리고 독일의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도로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등장하기 2000년 전 로마인들은 8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는 아일랜드를 이집트와 또 터키를 스페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도로는 꽤 안전했는데 여행자들은 호텔에 머물거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입니다. 세계의 바다, 강, 호수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0개국에서 온 2,700명의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7천억 원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오래되고 새로운 종을 찾는 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것 중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약 6천여 종의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해조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거대합니다. 2만 900km에 걸친 벽, 천연장벽, 측면 트렌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의 거리에 약 2배에 달하죠. 트럭도 불도저도 전기도 없이 2000년에 걸쳐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요. 현대 중국은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건설에 사용했는데 엄청난 양이죠. 도로, 도시, 공항 등 모든 것이 거대합니다. 삼협댐은 현대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2.3km 이상, 높이 180m. 후버댐보다 3배 더 많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이고 약 40조 원이 들었어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짐을 싸서 이주해야 했어요. 스위스에는 지구에서 가장 길고 깊은 철도 터널이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아래에 건설업자들은 56km의 터널을 팠습니다. 매일 200대의 화물열차와 여객열차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파낸 바위의 양은 피라미드 5개와 맞먹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15조 원이 소요되었어요.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도시 중 하나를 짓고 있어요. 도시는 싱가포르만 한 크기에 600만 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아파트, 정부 청사, 오락시설, 심지어 오페라 하우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게 할 공원도요. 완공되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가 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수도를 만드냐고요? 2050년이 되면 카이로 인구는 약 4천만 명이 될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달로 가는 첫 비행에는 오늘날의 돈으로 약 300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회사는 2050년까지 인구 100만의 화성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1억 원이면 화성행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는 단연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2대의 보잉 747기와 같은 무게로 시속 28,163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건 거의 초당 8km의 속력이에요. 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 도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나라들이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은하계를 통틀어 가장 비싼 룸 서비스예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물 한 병을 배달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듭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탄산수인지 생수인지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이라고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른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다는 어딨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3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곰과 불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홍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홍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 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맛있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였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얼음이네요. 사방으로요. 눈길이 닿는 모든 곳까지 전부요. 하얀 사막이 다른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동굴 입구를 덮고 있어요. 모두들 따뜻한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서 그 전날에 눈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은 30만 년 전 사람들이 재미로 무엇을 했든지 술래잡기를 하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를 걸어다닌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중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어요. 동굴 안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마치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죠. 동굴 입구를 내다보니 폭풍이 거친 게 보이네요. 도구를 챙겨 단체로 나가볼 시간이에요. 확 트인 야생에서 눈에 덮인 열매와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하지만 부족 전체가 먹기엔 충분하지 않죠. 빙하기라서 어디에도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에요. 친구 중 한 명이 눈 속에서 큰 발자국을 발견해요.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며칠간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눈 덮인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배꼽 소리였으면 좋겠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빙하기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모든 것을 덮고 지구를 영원히 바꾼 시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지금의 대륙의 배치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책임이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걸쳐 거대한 두꺼운 얼음판이 펼쳐져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켰고 전 세계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전 한 번의 빙하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5개의 주요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진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털복숭이 매머드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따뜻하게 있으려고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게 될 거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요,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거대한 지질학적 눈보라도 없을 거예요. 빙하기엔 몇천 몇만 년 동안 지속되는 오고 가는 더 따뜻한 시기가 있어요.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는 생명체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눈덩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태양도 그 모든 얼음을 녹이기엔 충분한 열이 없는 작고 귀여운 불덩어리였죠. 하지만 태양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짐에 따라 지구의 얼음이 천천히 녹아 오늘날의 녹색과 파란색의 공이 된 거예요. 우린 지난 260만 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4 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고래나 상어 같은 동물들은 이 최근에 빙하기에 번성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 밑에는 바다표범, 특정 종류의 물고기, 수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까지 있죠. 추운 표면에서 포유류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껍고 덥수룩한 털을 길러야 했어요. 고대 매머드, 콧불소, 들소는 두꺼운 양탄자를 덮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멋졌죠.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었고 작은 관목과 찾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했어요.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하마, 콧불소로 진화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오늘날의 시라소니처럼 생긴 생명체와 마주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훨씬 크고 털이 더 많네요. 이 동물은 스밀로돈입니다. 못된 얼굴을 한 검치호랑이의 서사적인 버전이죠. 수컷 사자와 비슷한 크기고 제가 안전한 동굴을 떠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앞송곳니가 2개 있어요. 좀 무서워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는 힘은 오늘날의 호랑이나 사자만큼 강력하진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들을 강하게 만든 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 거대한 팔뚝이에요. 무리로 덤비면 심지어 매머드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 고양이 옆에서 깨어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덮칠 준비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친구들은 침착하게 천천히 물러나요. 돌을 던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도망치는 천재 같은 생각을 떠올리죠. 오늘날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를 앞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어요. 위험에서 벗어나자 모두들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요. 어두워지는데 동굴에 가져갈 걸 아직도 못 찾았네요. 갑자기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멀리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보여요. 다른 정착지인가? 여러분과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연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3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700만 년만큼이나 오래전에 우리 중 일부가 중단을 선언했어요. 우린 침팬지 조상들을 정글에 놔두고 우리만의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20종 이상의 다양한 인간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은 우리 조상이고 어떤 종은 완전히 다른 가지에서 난 잔가지였어요. 어떤 종은 작았고 어떤 종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 더 잘 적응했죠. 어느새 네안데르탈인 무리가 고기를 굽고 도구를 다듬고 있는 게 보여요. 유럽에서 처음 이주한 건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4만 년에서 40만 년 전쯤에 있었다고 믿어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여러분은 그들의 캠프에 들어가서 서로의 차이점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부지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몇몇 비슷한 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 씹고 물어뜯을 수 있는 납작한 이와 큰 뇌를 위한 두개골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움집에 살았고 돌, 막대, 뼈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들은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처음 보는 구경을 시켜줘요. 공식적으로 다른 종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 동굴벽화 중 일부를 보여줘요. 이들은 이 시대 최초의 예술가들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동굴처럼 이들의 많은 갤러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어요. 미니멀한 사슴 그림, 커다란 손자국. 여러분은 이들의 그림 스타일을 알아요. 이들은 또한 보석 제작에도 조금 손을 댔어요. 독수리 발톱과 동물의 송곳니로 목걸이를 만들었죠.
또 아마 이들은 불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번개가 나무를 쳤을 때 또는 그중 한 명이 다른 바위에 돌을 떨어뜨려 불꽃이 일어났을 때 알아냈을까요? 사실 아무도 제대로 알진 못해요. 하지만 불을 다시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요리하고 어둠 속에서 보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멋진 투어가 끝나고 따뜻하게 있기에 모닥불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들이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 입을 여분의 옷을 제공해줘요. 대부분 두껍고 덥수룩한 매머드 코트네요. 서로 말만 통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부족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작별 인사를 하고 사슴 그리는 법을 가르쳐준 것과 음식 한 포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빙하기는 현대 호모사피엔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극한의 추위와 다른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했고 더 똑똑해져야 했고 혁신적이어야 했죠. 발달된 도구들을 개발했고 심지어 옷을 꿰매기 위해 뼈바늘을 사용했어요. 아마 최초의 런웨이 쇼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계속 살기 위해 농업 기술을 개발했고 주로 강이나 호수 같은 큰 물 근처에 정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다와 바다 근처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제 말은 우리들은 동물을 길들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수십만 년 앞으로 빨리 감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네요. 자, 몸풀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눈알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각 그림마다 7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소녀들은 쌍둥이처럼 보여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나요? 한 명만 귀여운 빨간 볼을 가지고 있어요. 전 이런 패턴이 마음에 들어요.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그림의 달걀 하나는 줄무늬 하나가 부족해요. 여러분도 발견했을 거예요. 어서 타세요.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부두 입구가 이런 크기의 배는 물론 어떤 배가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아요.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에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나요? 색깔은 완벽해요. 하지만 태양이 2시에 지지는 않아요. 이 커플은 해변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뭘까요? 하늘에 동시에 2개의 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포도를 드실래요? 아니면 문제점을 눈치챘나요? 양치식물 잎이 달린 걸 보니 특이한 종류의 포도인 게 분명해요. 도로가 매우 붐비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 차선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표지판은 소용이 없겠죠? 사무실에는 항상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물건이 뒤죽박죽 되는 것도 당연해요. 뭔지 알 수 있나요? (6월 31일에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6월은 30일밖에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미니 사파리 여행을 떠나볼게요. 이 정글에서 개구리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누군가 시골에서 독수리를 봤다고 합니다.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친구가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나비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도와주실래요? 야호! 여러분이 나비를 구조했어요. 누군가가 이 들판에서 뱀을 봤다고 합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뱀을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수족관에서 탈출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 있어요. 모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나요? 쉬워요. 바다가 부릅니다. 이 두 그림에서 5가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우와, 거기 구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계속하려면 비타민을 좀 더 섭취해야 해요. 두 세트의 과일 그림이 똑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과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아요. 열기구 풍선을 타고 모험할 준비가 됐나요? 두 그림에서 5가지 다른 점을 찾으면 시작합니다. 완벽해요. 이륙 준비를 하세요. 그림에 맛있는 게 정말 많네요. 이 컵케이크 중 하나는 나머지와 달라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쉬웠어요. 만일 이 화가들이 모두 모여서 세상을 그린다면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주사위를 던져봅시다. 행운의 주사위는 나머지와 달라요. 어느 건지 보이나요? 이제 행운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자동차 여행은 모두 달라요. 도로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림에서 5가지 다른 점을 찾으세요. 그림자는 찾기 어려웠어요.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었나봐요. 모두들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웃고 있어요. 나머지와 다른 하나가 보이나요?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해가 졌고 모두들 행복해 보여요. 두 그림에서 5가지 다른 점을 찾으세요. 행운을 빌어요.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보아하니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는 완전히 다른 5가지가 있어요. 모두 찾을 수 있나요? 바퀴, 잔디, 머리띠. 알았어요. 해변에 왔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에서 다른 점을 5가지 찾아보세요.
우와, 이걸 찾으려면 내 눈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요. 이 그림에서 단어를 찾을 수 있나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그림은 어때요? 이번에는 6개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두 찾았나요? 담요 요새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6개의 단어를 순식간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모두 찾았어요! 착시현상 차례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림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두 마리의 악어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새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입니다. 언제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때요? 앉아있는 남자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야심차고 훌륭한 계획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풍경이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뱀, 원숭이, 악어, 다른 야생동물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예술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어요.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보이나요? 두 마리의 다람쥐가 먼저 보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고 다른 사람들이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할 거예요. 젊은 여자의 얼굴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조차도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때때로 조용함을 즐깁니다. 이제 이 그림의 7초를 드릴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말을 타고 있는 남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활동적이고 결단력 있고 원하는 바를 알면 절대 멈추지 않는 유형입니다. 늙은 여인의 얼굴처럼 보였다면 2번씩 생각하고 항상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기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어때요? 방 안 가득 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여러분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죠. 창문에 얼굴이 먼저 보였다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 문제의 행운을 빌어요. 아직 7초가 남았어요. 북극곰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종종 혼자 자신만의 꿈의 세계에 머물기를 선호하는데 현실보다 더 낫기 때문이죠. 손그림을 먼저 봤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이걸 자세히 보세요.
백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다람쥐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한다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그림은 어때요? 뿌리가 먼저 주의를 끌었다면 여러분은 이야깃거리가 많아도 오직 친한 친구들에게만 공유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입술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느긋하고 친구를 빨리 사귀입니다. 좋은 방식으로 고집이 세요. 무언가에 열정적일 때 아무것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어요. 만일 나무가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친해지면 평생 친구로 남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게 보이나요? 춤을 추는 커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조화로운 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은 공평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보였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을 싫어하고 그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콧수염이 달린 남자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현재로서는 혼자인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을 갖고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함께할 운명이라면 상황이 바뀔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자, 해냈습니다. 자각몽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 동안 갑자기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법을 부리거나 생각만으로도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나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작은 구름 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꿈의 세계가 아무리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지만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뒤에 길이 있고 우거진 숲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은 낡았지만 매우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긴 복도에 서 있고 왼쪽에는 아름답고 복고풍으로 보이는 거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는데 정말 마법과도 같습니다. 빨간 빈티지 소파, 두꺼운 녹색 양탄자, 커피 테이블, 큰 책장 2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 창문 근처에는 식물도 있네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은 누가 주죠? 신경 쓰지 마세요. 피아노 바로 옆에 세워진 이 거울 좀 보세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그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각몽의 첫 번째 규칙은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은 꽤 다르거나 왜곡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거나 손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거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속의 거울은 분명히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런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일단 자각몽의 전문가가 되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꿈이라면 진짜 몸은 어디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집중력을 잃으면 집이 사라지고 깨어날 거예요. 일단 자각몽에 빠지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 특히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생각한다면 안녕히 가세요. 운이 좋으면 다음에 만나요. 자, 여러분은 여전히 집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거실에 있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보죠.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이 소름 끼치는 낡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왜 들어온 걸까요? 무슨 생각이었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네요. 만약 누군가 여기 산다면요? 지금까지는 거실까지만 들어왔잖아요. 돌아서 복도로 돌아갑니다. 네, 들어온 문은 그대로 있지만 저쪽에 나무 계단이 있네요. 그 계단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진 건가요? 해가 진 거예요?
머릿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뱀이 쉿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의 소리인 걸까요? 으악, 여기 닭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공포의 대상이 여기 모두 모여 있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당황해서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이런, 문이 사라졌어요. 한 발짝만 발을 내디뎠는데 바닥이 뚫린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덕분에 저는 여기도 피할 수 있겠네요.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포의 시나리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며 이 잠재의식은 모든 억압된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빠르게 증폭되어 멋진 자각몽을 악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꿈에서 깨거나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집안의 멋진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죠. 어둠은 사라졌어요. 아, 문도 돌아왔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가봅시다. 날씨 참 좋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닌가요? 잘 됐네요. 요전날 저 친구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요. 수다를 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거기 멈추세요. 자각몽의 경우 실제의 장소나 사람은 적게 등장할수록 좋습니다. 자각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깨어나서 그 사람과 실제로 대화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각몽은 가짜 기억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모든 종류의 현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집, 길, 그 옆에 있는 울창한 숲까지.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당연하죠. 길이는 보통 저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통 위쪽 나뭇가지의 사과를 따기 위해 날아오를 수 없고요. 그리고 코끼리는 멋진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나라에는 어떤 한계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즐겨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지루한 꿈속으로 다시 돌아가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푹 잠을 자겠죠? 아니면 악몽의 자각몽을 꾸기도 합니다. 동어 반복이려나요? 만약 너무 흥분한다면 자각몽은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각몽은 최고의 VR 시뮬레이션과도 같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고 싶을 거예요. 물론 날 수도 있고 엄청난 폭포도 볼 수 있고 마법도 부리고 무지개를 타고 내려가고 코코넛과 야자수가 가득한 낙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런 일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고 꿈을 진정시켜보세요. 길, 집, 초원처럼 평범한 것들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고요. 우와, 저기 귀엽고 작은 토끼와 사슴 한 마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꿈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깨지 않고 모든 미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놀라운 경험이 되어야지. 꿈이 그저 따분하거나 실망스럽거나 너무 빨리 끝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또한 계속 움직여야 해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지는 마세요. 숲, 길, 집 등 처음에는 모두 흥미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재미있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자각몽에서는 시간이 실제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쓰세요. 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일단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경험해보세요.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공포증은 아니길 바랄게요. 꿈에서 계속 눈을 뜨고 있으세요. 꿈속의 모든 경이로운 장면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눈을 많이 감는 것은 빨리 깨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꿈에 갇혀서 그 무서운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 있다면 아니겠죠? 자각몽이나 규칙적인 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꿈은 모두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비렘수면에서는 눈의 움직임, 심박수, 뇌파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 쾅! 렘수면이 돌아오면 뇌는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각몽은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차단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 모두 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건 어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두터운 솜털 구름이 주위에 있습니다. 땅이 어디죠? 아래를 봅니다. 우와, 꿈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없네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점프를 하고 날개를 펼쳐보세요. 아, 그나저나 이제 날개도 생기셨답니다. 아니면 저처럼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고 싶다면요. 작은 배를 위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맑은 공기가 폐에 차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웅크리고 점프! 가장 좋은 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소금물 때문에 눈이 따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집에서 일어나 우산을 꺼냅니다. 토요일이고 청소날이에요. 마법 버튼에 손을 뻗으니 접시, 가구, 벽바닥, 심지어 옷장에 있는 옷까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하루에 남은 시간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먼지 하나 없는 소파에 좋아하는 책을 들고 눕습니다. 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설정은 프란시스 게이브에게는 수십 년 동안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집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고용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완벽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프란시스는 1915년 아이다호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프레드릭은 건축자이자 건설업자였어요. 그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해야 했고, 프란시스는 18개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녀는 자기가 매우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학교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겐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고 말했어요. 이 소녀는 아빠와 아빠의 동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기술을 배웠어요. 프란시스는 포틀랜드에 있는 폴리테크닉 여자 고등학교를 16살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1970년대 후반에 그녀는 이혼해 두 아이의 엄마로 싱글맘이 되었어요. 그녀는 늘 집안일을 힘들기만 하고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우아가 잼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알아차렸어요. 프란시스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것을 완전 끝장내기로 결심했죠. 정원 호스를 꺼내 잼을 제거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리건주 집을 거대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식기세척기로 바꾸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수천 달러의 자비를 사용했어요. 1984년에 모든 게 완성되었죠. 프란시스는 자체 청소하는 건물 공사로 공식적인 미국 특허를 받았어요. 완전히 청소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68개의 개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방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프란시스는 우비를 입고 우산을 꺼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어요. 스프링클러가 돌면서 비누와 물을 뿌리죠. 그런 다음 모두 헹궈졌어요. 그 뒤에 따뜻한 공기가 통풍구를 통과해서 모든 걸 말렸죠. 1시간도 안 돼서 벽, 바닥, 욕실,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 모두 보송보송 건조되었어요. 바닥은 많은 해양 리스틸로 코팅되어 있었고 벽 쪽으로 아주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모든 방 가장자리에는 배수로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의 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빠져나와 가는 중에 개집으로 들어가 개를 씻겨주었죠. 세탁이 안 되는 가구들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투명 아크릴 케이스로 덮었어요. 책은 방수 재킷이 있었고 종이는 플라스틱 상자 밑에 밀봉되었고 특허권을 포함한 벽에 있는 그림에는 안전을 위해 유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불을 젖지 않게 침대는 천막을 덮었죠. 프란시스는 실내 천 덮개를 위한 자신만의 방수천을 발명했어요. 잔장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접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옷은 옷장 옷걸이 안에 넣어줘 세탁하고 말려진 다음 여전히 옷걸이에 매달린 채 쇠사슬로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모든 전기 콘센트는 안전하게 덮여 있었죠. 카펫이나 커튼은 없었어요. 먼지가 생기는 건 금지였어요. 가끔 관이 터져 물이 원치 않은 모든 방향으로 뿌려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약 20년 동안 순조롭게 작동되었어요. 프란시스는 더 많은 자체 청소집들 그리고 심지어 자체 청소하는 사무실 건물, 병원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을들을 꿈꾸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청소에 진절머리가 난 미혼모와 여성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청소를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디자인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신문과 TV에 출연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2002년 그녀는 집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갱신할 여유가 없어서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프란시스는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한때 가장 깨끗했던 집이 어수선한 건축물이 되어버렸죠. 2009년 그녀는 은퇴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몇 년 후에 이제는 직접 청소해야 하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와 건설업자들 사이에는 요즘 그녀의 아이디어가 기능적이고 현실화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요. 1998년 컴퓨터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뺏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해주는 사탕 디스펜서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어요. 이건 화면에 광학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거나 긴 중요한 문서를 끝낸 것에 대해 사탕을 보상으로 줍니다.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사탕을 얻게 되죠. 연필, 폰, 립밤 그리고 다른 작은 필수품들을 손목에 휴대할 수 있는 사이보그 모양의 손목 주머니는 2001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가을에 나뭇잎 긁어 모으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발명가의 독특한 해결책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말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나뭇잎 모으는 바지는 바짓가랑이에 지퍼가 달린 유연한 관이 있으며 그 중간에 걸으면서 나뭇잎을 모으는 망이 달려 있어요. 나중에 남은 나뭇잎 더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온실 헬멧은 대도시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선반에 작은 식물이 올려진 머리에 자체 폐쇄적인 김이 서리지 않는 돔을 쓰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식물들이 모든 나쁜 요소들을 처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순수한 산소를 재충전시켜줍니다. 헬멧에는 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인터컴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지만 하루에 24시간 내내 반려동물이 원하는 관심을 몸소 줄 수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을 쓰다듬어주는 기계에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기계 손으로 고양이와 개 모두를 위해 작동되고 편안한 음악을 들려줘요. 이 기기는 멍멍이나 야옹이가 모션 센서 플랫폼에 올라가면 활성화돼요. 반려동물의 귀는 수프 접시처럼 엉뚱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을 사방에 묻힐 수 있어요. 1980년 누군가가 이걸 손봐주기로 결정했고 가볍고 조절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동물 귀 보호기에 대한 특허를 얻었어요. 음식에 닿는 걸 막기 위해 주로 긴 귀를 가진 개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어요. 또 특별한 날을 위해 튜브에 장식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직업적인 이유로 음식 주변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먹는 것을 막아주는 얼굴 마스크가 발명되었어요. 셰프, 요리사 그리고 음식을 다루는 다른 식당 직원들은 이걸 착용하고 작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요. 숨 쉬는 것과 대화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먹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이어트를 영원히 할 거예요. 썰매 바지는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좌석과 주인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다리 및 허리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요. 인체의 형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목적지에 닿은 썰매를 멈추려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방금 바지를 안 타고 온 척하고 걸어가면 돼요. 1923년 머리 운동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두 사람이 이빨 사이에 금속판을 물어요. 그 판은 스프링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요. 한 쌍이 각자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머리로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년, 달 그리고 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멋진 시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 기대 수명은 몇 가지 통계적인 방법과 소유자의 개인적인 건강 요인에 기초해요. 시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그 데이터를 재설정하기 위한 버튼과 스위치가 있어요. 반려동물 전시옷은 집에 주인님을 혼자 둘 수 없는 동물을 위한 완벽한 선택일 거예요. 조끼나 벨트 같은 건데 튜브 모양의 통로가 주인의 온몸 전체에 걸쳐진 거예요. 구조물 전체가 투명해요. 먹이를 주고 반려동물을 꺼낼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어요. 인공손과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현금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팁 요구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는 튜브에 넣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면 팔지 않은 표시가 떠요. 1960년대에 발명된 바다 신발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줘요. 오리발 프로펠러를 사용했고 떠 있으려면 착용한 사람의 훌륭한 균형 감각이 필요했죠. 1시간 이상 밤에 숲을 뛰어다닙니다. 여러분은 치타보다 더 빠릅니다. 피곤하거나 춥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무 뿌리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숲의 모든 냄새를 맡습니다. 야간 시력 덕분에 여러분은 밤하늘에 있는 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 없이 몇 달을 견딜 수 있어요. 아가미로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평행세계에서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인간은 단지 적응하고 주변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가 32개 뿐이에요. 이 치아가 빠지고 나면 더 이상 새 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은 더 부드럽고 영양가도 더 좋아졌어요. 오래 씹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식단은 턱을 작아지게 하고 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절과 가장 가까이 있는 4개의 치아를 위한 공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사랑니라고 부르는 치아죠. 미래에는 28개의 치아만 갖게 될 거고 오늘날에도 35%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턱을 가진 유일한 포유동물입니다. 고릴라와 침팬지 같은 우리의 친척들도 턱이 안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턱이 인간의 얼굴 크기가 감소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턱이 강력한 턱뼈를 받치면서 힘을 더 강하게 해줬을 거예요. 수백만 년에 걸쳐 얼굴은 작아졌지만 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약지와 엄지를 맞대보세요. 손목을 구부리면 긴 손바닥 끈이 보일 거예요. 15%의 사람들이 이미 이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을 쥐는 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오늘날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능숙하게 나무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화는 우리에게서 이 유용한 기술을 빼앗아갔지만 그 흔적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개, 말, 원숭이, 그리고 많은 다른 동물들이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더 잘 듣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길고 유연한 목을 가지고 있고 진화는 이런 능력을 사라지게 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20%가 아직도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10%의 사람들이 귀에 다윈의 결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현대의 마카크 원숭이처럼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은 돌기가 그 증거입니다. 황제 펭귄은 알을 부화시킬 때 115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정갈은 1년 내내 먹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진화는 인간에게 낙타와 같은 지방 혹이나 곰처럼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조상들은 일어나서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을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건 별로 편리하지 않아요. 특히 음식이 슈퍼마켓에 있는 게 아니라 숲이나 들판에서 자꾸 도망을 친다면 말이죠. 인간의 뇌에서는 항상 1000억 개의 뉴런이 작동합니다. 덕분에 기억력도 좋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큰 뇌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뉴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두뇌는 체중의 겨우 2.5%를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체스를 2시간 하는 동안 그랜드마스터는 56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도 1시간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두뇌가 크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심지어 작은 침팬지도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더 이상 나뭇가지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근육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큰 두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몸이 약해졌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건 생각하기에 편안한 자세죠. 밤에 우리의 조상들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잠을 잘 때 뇌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이러한 뇌 반응을 첫 번째 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던 위험에 대한 육체의 고대 반응입니다. 4천만 년에서 6천만 년 전 진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뱀이나 거미에게 물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분명히 이 동물들은 최초의 영장류에게 주된 위험이 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200만 년 전에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넓은 어깨는 팔을 휘두르며 균형을 잡기에 편리하게 해줍니다. 특별한 인대가 척추에서 뒤통수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는 동안 머리를 안정시켜줍니다.
어떤 영장류도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만 완전히 작동합니다. 털이 없고 3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은 우리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달리기 선수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우리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침팬지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치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치타는 시속 112km의 놀라운 속도로 가속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육지 동물들은 단거리 육상 선수이고 10분에서 15분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에 적당합니다. 두 다리로 걷는 건 우리 조상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손이 자유로워서 음식이나 도구를 나르기에 편리했죠. 두 다리와 곧은 등은 우리의 조상들을 더 크고 다른 동물들에게 더 무섭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다리로 서면 재빨리 평원의 높은 풀이나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검지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몸무게는 단지 2개의 다리로 분산되었고 이것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거리를 걷다가 넘어져서 그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로 간주하세요. 그렇다면 왜 발가락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 조상들이 나무에서 살 때 발가락은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요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멋지지만 진화 덕분에 이런 능력을 잃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발굽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구성이 좋아서 신발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진화하기 전까지 우리의 발은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발에는 각각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것은 걷거나 뛰는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극장에 가서 팝콘을 들고 멋진 영화 감상을 기대하면서 팝콘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목에 걸려 캑캑거리기 시작해요. 그 몇 분간의 기침과 반사적인 눈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인간은 먹던 음식에 질식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먹으면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발성기관의 구조 때문입니다. 후두는 아래쪽에 있고 그 덕분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동안에는 아니에요. 소름, 모발 기립증, 닭살, 이건 모두 살같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반사작용을 일컫는 이름들입니다. 춥거나 무서울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석기 시대로 가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습니다. 겁을 먹으면 모낭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몸집이 더 커 보이게 됐는데 다른 동물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현대인의 몸은 더 이상 길고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곰, 고슴도치, 박쥐, 거북이, 물고기, 그리고 곤충. 이 모든 생물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울잠을 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조상들도 이 목록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스페인 북부의 한 동굴에서 연구원들은 고대 사람들의 화석화된 뼈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50만 년 전에 인간들은 곰처럼 몇 달 동안 겨울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빙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눈은 공기 중의 먼지와 지평선의 거대한 산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컬러로 세상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시력은 새로운 조건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진화는 안경 원숭이 같은 시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장류의 눈은 야구공만한 크기고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눈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싫어요. 수년 동안 나사의 우주선 케플러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어요. 은하에 걸쳐있는 15만 개 이상의 별을 연구했죠. 이 연구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행성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할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슈퍼지구라고 불릴 수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태양계 가장자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지구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행성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우주 전체에는 이런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지구가 되기 위해서 행성은 지구 질량의 1배에서 10배까지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또한 크기가 2배여야 하고 별의 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의 전부예요. 이러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 가스, 심지어 둘이 혼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성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대기와 기후, 풍경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몇 배 더 큽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매우 다를 거예요. 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높은 산이나 나무가 없어요. 에베레스트는 몇 배나 더 작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단층 건물보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더 작아요. 중력이 몸을 2~3배의 힘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기가 힘들죠. 성인의 평균 키는 1m입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꽤 붐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슈퍼지구에서는 이 지역이 2배 더 넓어요. 사람들도 더 작아요. 사람들은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작은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기는 더 깨끗하고 이 행성의 모든 부분이 아직 완전히 탐험된 것은 아닙니다. 낮과 밤은 지구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48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한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근무시간이 더 길고 자고 쉬고 출퇴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슈퍼지구에 간다면 마치 벽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은 항상 그런 짐을 메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압박은 뼈와 근육을 손상시키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슈퍼지구에 살아왔기 때문에 진화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이 행성에서 인간의 뼈는 철만큼 강해요. 근육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작지만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지 못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겁고 그게 그저 정상입니다. 나무는 더 튼튼하고 그것으로 만든 목재는 내구성이 더 강해서 가구는 더 무겁습니다. 슈퍼지구에서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우리가 익숙한 종이 한 장의 무게보다 10배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2대의 소방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고 찻숟가락 하나가 아령 하나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고속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동력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내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슈퍼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를 떠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은 또한 무게가 덜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겁고 밀도가 높으면 여러분은 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슈퍼지구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하루는 옛 지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초능력자가 될 거예요. 아무 차에 다가가서 트렁크에 손을 대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는 어떤 역기라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한 번의 타격으로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게 하고 나무 판자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익숙한 여러분의 다리는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쉽게 점프할 수 있어요. 만약 2층 건물에서 실수로 떨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피부는 긁히지도 않고 뼈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끄덕없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질량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방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슈퍼지구에 살았다면 화산 폭발은 천둥번개처럼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증가된 중력은 또한 더 많은 지각판들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경과 행성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지진이 매일 여러분을 깨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조건은 사람들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주택 기반을 강화하는 특수 기술도 생겨날 거예요.
지각판의 잦은 이동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겁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대지의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영구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날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슈퍼지구를 지나치는 우주 물체는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외에도 유성우가 자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단지 대기 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작은 돌이 아닐 거예요. 거대한 소행성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이 대기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수백 개의 우주 암석 덩어리가 여전히 슈퍼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고향 지구처럼 멋진 곳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핵의 경화입니다. 핵이 작동을 멈추자마자 지구는 우주 복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잃게 될 거예요. 태양 폭풍과 에너지 폭발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발전소, 신호등, 컴퓨터, 비행기 등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대한 돔 아래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돔은 방사능과 운석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슈퍼지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증발해버리는 행성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화해야 한다면 우리 종족은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덮인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불속을 걷는 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민들은 아마도 다른 행성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건 낮은 온도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벼운 산들바람도 얼음처럼 차가운 돌풍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슈퍼지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분자도 파괴됩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슈퍼지구를 발견했어요. 지구의 2.5배 크기이고 완전히 물로 덮여 있죠. 그 위에는 땅이 전혀 없어요. 행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슈퍼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는 이 행성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 사람보다는 양서류처럼 보일 거예요. 또 하나의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질량은 지구의 3배입니다. 이 행성이 모항성을 공전하는 데는 약 233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의 에너지의 2%만 받습니다. 이 세계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인 어두운 곳이에요. 가장 놀라운 행성 중 하나는 상당히 친근하고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구처럼 푸른 빛으로 빛나요. 하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입니다. 이 슈퍼지구에서는 바람이 음속의 7배 속도로 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유리비입니다. 수조계의 유리 파편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는 못 살겠네요. 머리가 어지럽네요. 땅에서 10층이나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맨발 뿐입니다. 저 아래 아주 멀고 먼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아마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품에 안긴 할머니께서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고양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죠. 불길이 머리 위에서 맹위를 떨치며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이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데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벽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손이 붙었네요. 첫 번째 생각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벽에 묻은 이 끈적한 건 뭐지?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떼어낸 후 손바닥을 확인해 봅니다. 벽도 다시 만져보고요. 몇 분 후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벽이 아니라 손바닥의 문제였어요. 수많은 실험 후 이유는 모르겠으나 손바닥이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닥, 창유리, 벽, 가구 등 무엇이든지요. 심지어 천장에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어요. 거의 10분 동안 선풍기 옆에 매달려 다음으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몸을 흔들댔죠. 땅에서 자유를 찾은 후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표면을 오르거나 심지어는 천장에 붙어 다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나 애벌레? 손바닥을 빤히 쳐다봤지만 끈적끈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거미? 검색을 해서 거미가 어떻게 벽에 붙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봤어요. 다리 끝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다고 하네요. 이 작은 털이 거미와 표면 사이에 수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아주 주의 깊게 손바닥을 관찰해봅니다. 털이 북실북실해졌나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동물이 더 크고 무거울수록 털은 더 작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딱정벌레의 털의 폭은 사람 머리카락의 약 10분의 1입니다. 도마뱀의 털은 인간의 50분의 1 정도고요. 손에 작은 털이 가득 났지만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새로 습득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죠. 천장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실험을 연이어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발바닥도 손처럼 끈적해졌어요. 천장에 거꾸로 3분 30초 동안 매달리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장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들처럼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아야, 이건 정말 아프게 얻은 교훈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가 난 상사로부터 걸려온 7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습과 실험을 거듭한 후에 밖을 나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4층에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기이한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봅니다. 갑자기 저 아래 길을 따라 움직이는 차들이 아침에 비해 훨씬 작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도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창문 옆에 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미 2층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때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래층 이웃이겠군요. 유감스럽게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할 거고 손은 바쁜 상태잖아요. 이웃이 전화기를 움켜잡는 게 보입니다. 911에 신고를 할 셈일까요? 그런가 보네요. 몇 분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성기로 여러분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마치 2층 높이에서 여러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곧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30분 후 창문 쪽으로 다가가니 아래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랫집 이웃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피하려 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능력을 발견한 다음날 독자분은 더 이상 출근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상사가 30분 동안 잔소리를 합니다. 그 후에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할 무렵이 되자 마치 디플로도쿠스에게 잘근잘근 씹힌 것과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상사가 동료 중 한 명과 대화를 하며 유일한 탈출로를 막고 있습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갈 때 이 초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와,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의 벽 등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구를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분 30초 이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현기증이 날 거예요. 꿈만 꾸던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고층 빌딩에 올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기에는 몸이 너무 피로했죠.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들도 수없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담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강도들이 여러분을 에워쌌습니다. 돈과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벽을 수직으로 타고 멋지게 탈출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났어요. 출근하던 중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건물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사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창문에 도달했을 때 창문을 깨고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셨네요. 일단 할머니는 몸집이 정말 작아서 할머니를 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와 고양이 둘 다 방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기적적으로 할머니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여러분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여러분은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땅에 닿으셨군요. 의사들이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이어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촬영한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 인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수의 TV쇼에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협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와 서커스에서도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잡지 표지에 얼굴이 실리고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벽을 타고 걷게 된 지 1년 후 어느 날 여러분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매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벽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초능력은 그렇게 희귀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 능력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다고요.